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운동과 이동 돕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움직이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대상자들이 각 기관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근골격계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뼈의 탈모기질화가 되고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고 근육의 부피와 힘이 감소하고 그리고 관절 경직이 일어나서 족저 굴곡이나 하수족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가동 범위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그리고 순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전 형성의 위험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것은 심장의 부담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말초 맥박의 약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말초 부종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호흡기계는 호흡 근육의 움직임의 감소로 인해서 호흡의 효율성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분비물 배출이 어렵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정체성 폐렴의 위험성이 있으면서 호흡근의 약화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뇨기계 같은 경우도 보통 소변 생성이 감소하거나 요비증이 증가하고 과다한 칼슘으로 인해서 신장 결석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소변이 정체라든지 배뇨 횟수가 감소되고 잔뇨량이 증가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장관 소화기계는 식욕 부진이나 복부팽만 그걸로 인해서 장음이 감소되고 그걸로 인해서 변비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욕창의 위험성이 있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돼서 우울감이라든지 지루함, 감각 결핍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사작용 감소로 인해서 상처 같은 것들이 회복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피하 지방이 감소된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운동의 효과는 신체 활동으로 건강을 향상시키거나 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는데 근골격계 같은 경우는 아까 관절 경직이 나타났던 것이 근육의 힘을 증가시키고 관절의 운동력이라든지 뼈의 성장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심혈관계도 일단은 운동하게 되면 심박동수나 심박출량이 증가하고 수축의 혈압도 증가하고 혈액이 쉬고 있는 조직에서 심장과 근육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 호흡기계 같은 경우도 폐환기의 증가가 되고 기run의 분비물의 축적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장계 같은 경우도 소화라든지 배설이 촉진돼서 식욕도 증가되고 비뇨기 같은 경우도 혈액순환 증가로 인해서 노폐물의 배설이 증가해서 방광 내에 소변 정체가 예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욕창도 예방되겠죠. 당연히 움직이면. 그리고 심리 사회적으로도 효과가 크고요. 그래서 운동의 종류를 보면은 일단은 크게 능동운동과 수동운동을 볼 수 있고 능동운동은 환자가 스스로 근육을 수축해서 근육의 힘이라는 형태를 크기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능동운동을 함으로써 불사용 위축이나 경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운동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운동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관절의 경직이나 경축을 막을 수 있도록 운동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스스로 근육을 수축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 위축이라든지 허약은 예방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운동에는 등장성 운동이 있는데 이거는 보통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신체 활동, 일상생활 활동이라든지 능동적 가동 범위 운동은 모두 등장성 운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수영이라든지 조깅, 자전거 타기가 이거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등척성 운동에는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특정 근육만 강화시키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석고붕대 하고 있는 환자들한테 등척성 운동을 시키는데 그거는 보통 골절된 그 부분에 등척성 운동을 시킴으로써 근육의 크기라든지 운동 부위를 순환을 증가시켜서 뼈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위 정맥 우려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등척성 운동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의사들이 관절염 환자라든지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근력 강화를 위해서 1차적으로 추천하는 것이 등척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척성 운동을 위해서 특히 대퇴사두근 운동을 함으로써 이런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환자들에게 먼저 이 운동을 그 주위에
관절 고관절이라든지 무릎에 있는 관절 주위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을 먼저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척성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동도끼인데요. 제가 먼저 써놨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동도끼에서는 무거운 물건이나 환자 이동 시의 자세를 있는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환자 이동할 때는 기저면을 넓게 잡고, 그리고 무게 중심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등을 펴고, 등을 구부리지 않고 등을 펴고 무릎을 구부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목적물에서 약 30cm 거리 정도를 유지해서 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할 때, 이런 거 할 때 중력에 맞서서 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물건을 들어 올려서 운반하는 것보다 밀고 끌고 미끄러지게 하는 것이 힘이 덜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생각하고요. 물체를 신체에 가까이 함으로써 팔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 감소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환자를 체위 변경한다든지 그러지 말고 가까이서 해서 근육의 긴장을, 팔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인데, 환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중앙에서 벗어나서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난간에서 가까이 가게 되면 낙상할 위험이 있거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난간에 손 같은 것이 낄 수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모셔와야 되는데, 이럴 때는 보통 환자를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서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환자의 두 손을, 여기 보면은 여기 두 손을 가슴 쪽으로 모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반신과, 여기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누어서 이동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내가 이분을 다 들을 수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대상자들이 등치가 있으시고, 그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눠서 이동하시는 게 좋은데, 먼저 한 손은 대상자의 목 쪽에서 겨드랑이를 향해서 넣어서 받치고, 그리고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서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에 손을 깊숙이 넣고 이동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환자를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킬 때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냐면, 침상 머리 쪽으로 옮기는 법이 있는데, 침상 머리 쪽으로 옮기는 법, 그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환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와 협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할 수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무릎과 발바닥에 힘을 주어서 엉덩이를 들면서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건데, 이럴 때는 보통 환자가 반자리로 있다가 저희가 조금 늦게 침대를 내려주려고 환자를 가다 보면 환자가 밑에 쪽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는 환자를 먼저 침상을 수평으로 해주는 게 낫겠죠. 침상으로 수평으로 해주고 나서 환자를 이제 협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일자로 왕하의 자세로 눕게 하고 나서 무릎과 발바닥에 힘을 주면서 엉덩이를 들면서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환자 침대 머리만 난간을 잡게 한 후에 환자의 대퇴 아래에 간호조무사의 한쪽 팔을 넣고 나머지 한 팔은 침상면을 밀면서 신호에서 환자랑 같이 침상 머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환자가 협조할 수 있는 경우이고요. 협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침대 양편에 한 사람씩 마주 서서 한 사람은 팔을 머리 밑으로 넣어서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엉덩이를 대퇴를 지지하면서 반대편 사람과 손을 잡고 신호를 해서 두 사람이 동시에 환자를 침상 머리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침상 머리 쪽으로 옮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리는 눕히는 방법인데, 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간호조무사 반대편으로 돌려 눕힐 때도 마찬가지. 약간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도 지지면을 넓히고, 간호조무사 쪽 환자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놓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 가까운 쪽 팔을 가슴 위에 얹고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눌리지 않도록 남은 팔은 머리 위로 올리거나 팔꿈치를 구부려서 직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등 밑으로 손을 넣고 한 손은 간호조무사 쪽의 어깨와 뒤를,
그리고 다른 한 손은 환자의 엉덩이 부분을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간호조무사 쪽으로 끌어온과 동시에 반대편으로 밀어서 돌려 눕히는 것이 간호조무사 반대편으로 돌려 눕히는 것이고, 간호조무사 쪽으로 눕힐 때는 이게 더 쉬운데 환자의 간호조무사 쪽의 먼 쪽에 먼저 간호조무사 환자 가까이에 서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앞뒤로 약간 벌리서 지지면을 유지하고요, 간호조무사가.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의 먼 쪽에 있는 환자의 무릎을 굽히거나 돌려놓는 방향과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간호조무사 먼 쪽의 팔을 가슴 위에 얹게 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이 몸에 눌리지 않도록 남은 팔을 머리 위에 올려서 팔꿈치를 구부려서 직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로부터 먼 쪽에 있는 환자의 어깨와 팔꿈치를 한 손으로 잡고 다른 한 손은 반대편 엉덩이 부분의 무릎 밑에 부분이나 엉덩이 부분이나 무릎 밑에 잡도록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간호조무사 쪽으로 돌려 눕히고 환자의 엉덩이를 움직여서 뒤로 이동시키고 어깨를 움직여서 편안하게 해주도록 하는 것이 환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편마비 환자 침상에서 이렇게 앉히는 법인데, 이거는요 우선은 간호조무사는 여기 잠깐 여기 밑에 나왔는데,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는 항상 건강한 쪽에 우리가 서도록 하고요. 그리고 윌체어라든지 이동병이 지팡이도 건강한 쪽에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어느 쪽에 선다? 건강한 쪽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의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환자의 양쪽 무릎을 굽혀 세우고 어깨와 엉덩이 또는 넙다리를 지지하여 간호조무사 쪽으로 돌려 눕히고, 누워있는 환자를 상체를 일으킬 때 환자의 손은 간호조무사의 어깨를 붙잡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대상자는 건강한 쪽 손으로 침상면을 밀면서 지지하면서 환자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팔을 환자 목 밑에 깊숙하게 넣고 손바닥과 등으로 어깨를 지지해서 반대 손은 엉덩이 넙다리 부분을 지지해서 이렇게 앉히도록 하는 것이 편마비 환자를 침상에서 이렇게 앉히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간호조무사는 어느 쪽에 쓴다? 건강한 쪽. 건강한 쪽에 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조 장구 착용자 이동도끼인데, 먼저 보행기 이동 시 사용도끼인데, 보행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기 위치가 팔꿈치를 보행기 앞에 놨을 때 팔꿈치가 약 30도 정도 구부려지는 정도가 좋고요. 그 다음 보행기 높이는 둔부 높이입니다. 그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똑같이 지팡이 같은 경우도 지팡이 앞에 놨을 때 팔꿈치가 약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그 높이가 둔부 높이이고, 그게 앞에 놨을 때. 그리고 지팡이도 항상 편마비 대상자인 경우 건강한 쪽에서 잡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발 앞쪽에서 새끼발가락에서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 위치에 지팡이를 놓고요. 그리고 그럴 때 그 높이가 둔부 높이인 게 좋고, 그리고 평소 신는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옆에 놨을 때 그 지팡이 손잡이가 손목 높이인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목발 같은 경우도 목발을 잡았을 때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정도가 20에서 30도 정도이고요. 그냥 모두 팔꿈치 각도를 30도로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도에서 30도인데 30도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 위치도 목발의 위치도 앞에서 15cm, 옆으로 15cm에서 약간 발에서 옆에서 앞으로 15cm, 옆으로 15cm에 넣도록 가는 길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보행기 이동도끼 사용된 도끼를 보면은, 보행기 같은 경우는 한쪽 다리만 약한 경우에는 약한 쪽 다리와 보행기가 함께 앞으로 한 걸음 정도 옮기고, 나머지 한쪽 발은 먼저 옮기고 발이 나간 지점까지 옮기도록 하는 거.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양쪽 다리가 모두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를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그게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 발씩 먼저 나가는 게 좋습니다. 양쪽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아픈 게 아니라 양쪽 모두 약하기 때문에 보행기가 먼저 가고, 그리고 거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가도록 하는 거. 이게 보행기 이동도끼 설명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쓰면요. 보통 한쪽 다리가 약한 경우에는 보행기와 아픈 다리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가 가도록 하는 것이 좋고, 여기에서는 보행기가 먼저 가고, 그리고 오른쪽이든 왼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 이용 보행도끼. 지팡이는 앞에 놨을 때 팔꿈치가 30도, 그 다음에 건강한 쪽 발 밑 옆에 앞에서 15cm, 옆으로 15cm 지점에 지팡이를 놓고, 그리고 높이는 둔부 높이고요. 평소 신는 신발을 신었을 때는 손잡이가 손목 높이에 와야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 하는 건데, 그다음에 편막이 지팡이 편매부 환자 지팡이 평지 보행이 있습니다. 평지 보행을 갈 때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게요. 일단은 지팡이가 먼저 가고요. 마비 그리고 건강한 다리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마건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 내려갈 때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래서 지팡이, 마비, 건강한 다리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로. 그래서 지건막.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평지하고 지금 평지하고 계단 내려갈 때하고 다 똑같죠. 지마건, 지마건. 그리고 올라갈 때는 지건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목발 이용 보행도끼는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목발을 앞쪽에 놓았을 때 앞에서 15cm, 옆으로 15cm 위치에 놓고 팔은 팔꿈치가 약 20에서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정도로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목발을 이용하여 계단 오르기가 있는데, 계단 오를 때는요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한 쪽 다리의 손으로 계단의 난간을 잡도록 하시고, 난간과 목발 사이에 고르게 무게를 지탱한 다음에 건강한 다리를 계단 위에 올리고, 그 다음에 환측 다리와 목발을 계단 위로 올리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불편한 쪽 다리의 손은 난간과 그리고 다른 쪽은 목발을 힘있게 잡고, 그리고 먼저 건강한 다리로 계단을 오른 후에 목발을 올리고 마지막으로 환측 다리를 올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계단 내려가기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는데, 한 손으로 난간을 잡은 상태에서 건강한 다리에 몸무게를 싣고 환측 다리와 목발을 내려놓고, 그 후 난간과 목발 사이를 고르게 무게를 지탱한 다음에 천천히 건강한 다리를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불편한 쪽 다리의 손은 난간과 그리고 다른 쪽은 목발을 힘있게 잡고, 목발을 먼저 아래 계단으로 내린 후 환측 다리를 내리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 건강한 다리를 내리는 것이 내려가기 두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앉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때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근데 그리고 이제 목발 보행시의 유의점 보면은, 목발 보행시는 보조자는 환자의 힘이 있는 건강한 쪽이나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옆이라든지 바로 뒤에서 보조해야 환자가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행시 보조자는 환자의 힘이 있는 건강한 쪽에 또는 바로 뒤에서 보조해야 안정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목발 보행시 보조자는 목발을 고무 접지점에서 자신의 발을 대주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환자와 반대편 다리로 보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휠체어 이동 시 보행 도끼가 있습니다. 문턱을 오를 때가 있고, 문턱을 오를 때는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고 앞바퀴를 들어서 문턱을 오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턱을 내려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내려가고, 간호조무사가 뒤에 서서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 오르막길 같은 경우는 체중이 너무 무거울 수도 있고 경사도가 높은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가시는 게 좋고, 내리막길도 휠체어를 뒤로 돌려서 뒷걸음으로 내려가서 환자의 체중이 무겁거나 경사도가 심한 경우에는 지그재그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은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서 젖힌 상태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앞바퀴가 진동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진동이 모두 환자에게 가기 때문에 앞바퀴를 들고 움직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릴 때는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옷 갈아입히기인데 옷 갈아입히는 것은 항상 환자 건강한 쪽은 벗기고 아픈 쪽은 입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은 검벗, 그 다음 불편한 쪽은 입히고 불입 이렇게 검벗, 불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쪽은 벗기고 불편한 쪽은 입히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편마에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옷을 벗을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고 옷을 입을 때는 불편한 쪽부터 입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맥 환자 같은 경우, 정맥 요법이 실시하고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보통 상의를 벗을 때는 수액이 연결되지 않은 팔부터 벗고요. 그리고 상의를 입을 때는 수액이 연결된 팔부터 입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맥 요법을 하고 있는 것은 상의를 벗을 때는 수액이 연결되지 않은 쪽, 그리고 입힐 때는 수액이 연결된 팔부터 입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탄력 스타킹을 신기는 방법이 있는데 탄력 스타킹은 보통 어떤 환자들한테 하면은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맥류 같은 경우나 예방하기 위해서 하거나 스스로 부종이라든지 임파부종,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환자들한테 간호사 등에 의해서 지시에 따라서 탄력 스타킹을 신깁니다. 그래서 누운 상태에서 무릎 아래에 대형 쿠션을 받쳐놓고 다리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착용 부위의 둘레를 먼저 측정하는 거. 꼭 탄력 스타킹을 신기기 전에 둘레를 착용 부위의 둘레를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둘레가 이전의 것과 측정한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탄력 스타킹을 신기기 쉽도록 말아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발끝부터 탄력 스타킹을 신기고 중간에 주름이 많이 잡히거나 끝까지 올리지 않아서 조여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므로 잘 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력 스타킹은 보통 어떤 환자들이냐면 스스로 부종이라든지 임파부종, 혈전증,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서 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스스로 부종과 임파 부종, 정맥류, 그 다음에 둘레를 측정한다. 측정하도록 하고 이전과 비교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맥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있는데요. 문제풀이를 볼까요? 한번. 문제풀이는 오른팔에 수액을 맞고 있는 환자에게 상의를 갈아입힐 때 간호로 옳은 것은 왼팔을 먼저 입힌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먼저 오른팔을 먼저 입히는 게 아니라 왼팔을 먼저 입히는 게 아니죠. 오른팔 수액 쪽을 먼저 입히도록 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오른팔을 먼저 벗기는 게 아니라 왼팔을 먼저 벗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수액 세트를 분리하지 말고 벗긴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수액 세트를 수액을 완전히 이렇게 열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수액병 오른팔은 낮게 하고 벗긴다. 이거 하게 되면 수액병에 오게 되면 피가 역류하기, 혈액이 역류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답은 수액 세트를 하지 않는 것이 맞네요. 그 다음에 견인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다리의 근력 강화를 위해서 권장해야 할 운동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등척성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낸 문제네요. 그래서 견인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일자로 계속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한다. 다리에 힘을 주었다 뺐다 한다. 답은 2번이네요. 그리고 추를 제거한다. 견인 환자 하고 있는 사람은 추를 절대 제거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추를 제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견인 환자들은 추로 인해서 무게로 인해서 밑으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자주 확인해서 약간씩 위로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릎을 굽혔다 펴서 관절 운동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리를 좌우로 움직이는 이것도 안 되고, 다리에 힘을 주었다 뺐다 해서 등척성 운동,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그 주위의 근육 부위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등척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애가 목발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머리를 숙여 바닥을 보면서, 절대 머리를 숙이도록 교육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지다가 바닥만 보다가 앞에서 오는 걸 못 볼 수가 있으니까 머리를 들고 움직이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겨드랑이로 무게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이나 손목으로 지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팔꿈치 완전히 편 상태. 아까 팔꿈치 굽는 방법이 한 20에서 30도 정도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목발을 보행하는 경우 보폭을 넓게 하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하도록, 처음에는 밸런스를 해서 안 좋기 때문에 약간 좁게 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목발의 아래쪽 부분은 각 발에 15cm, 바깥쪽으로 15cm 놓는데 이게 맞네요. 네. 그 다음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침상에서 운반차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침상을 운반차 높이보다 낮게 한다. 아니겠죠. 침상을 운반차 높이보다 높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슬라이드로 약간 비스듬히 해주셔서 약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높게 해서 운반차의 바퀴 고정장치를 당연히 고정장치 해줘야 되고, 수액은 방해가 되면 제거하고 옮기는 아니죠. 수액은 절대 움직이지 방해가 되면 제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옮기는 운반차의 난간을 올려준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 침상과 운반차를 30cm 아니죠. 침상과 운반차는 떨어뜨려 놓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여 놓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옮기는 난간을 올려주셔야 되죠. 당연히. 네, 여기까지 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